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4부는 정법 승부죠. 이 법으로 승부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 CCTV 논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정진상 전 실장 첫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정 전 실장 측이 아니 CCTV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검찰하고 유동규 그분이 직접 본부장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냐면 저 CCTV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네. 얘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첫 공판이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냐 부정하냐. 난 부정한다. 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유동규 씨 등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로서는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공소장에 쓸 수밖에 없는데 예. 그중에 일부 돈을 성남시청에 근무할 당시에 성남시청사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직무실에서. 예. 그러니까 상당히 뇌물이 오간 경위치고는 좀 이례적인 장소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보는 눈이 없는 제3의 장소에서 받기 마련인데 이제 시청에서 받았다. 그것도 본인 직무실에서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공방이 된 건데 예. 특히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은 아니 그 당시에 직무실에 CCTV도 설치했었다. 그리고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깨끗한 시정을 한다면서 시장실에도 CCTV를 설치했다는 걸 보도자료로도 배포를 하고 예. 그 어떻게 CCTV가 정말 구동이 되는지를 기자들이 실제로 취재를 해서 기사화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장소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박 논리를 편 겁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같이 지금 재판을 받는 지위예요. 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법정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CCTV 구동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정진상 씨가 그 당시에 시장실에 CCTV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자기가 물었더니 그거 가짜야라고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논점으로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았다는 정진상 씨가 일했다는 그 사무실의 CCTV 어떻게 됐냐. 그 부분도 구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진술로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게 복잡하네요. 자, 검찰 경험도 있으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재판 첫 길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그에 따라서 향후 증인은 누구부터 부를 것인지 순서를 정하고 마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첫 재판부터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는가라고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반박을 하고 재판장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 쟁점은 사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나와야 할 쟁점입니다. 그런데 첫 재판부터 이 쟁점이 불거졌다는 것은 누가 봐도 관심이 갈 만한 쟁점이라는 것이죠. 공소사실 특히 뇌물죄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뇌물이 오고 간 일시와 장소를 검찰이 특정해야 하고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그리고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도 이 쟁점이 불거졌다 탄핵된 바 있다고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이 논거를 다시 들었다는 것은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부터 뇌물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쟁점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이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오고 간 흔적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 특성상.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어떤 형태에서든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만한 어느 제스처도 취하지 않으려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이 CCTV가 가짜라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때는 정진상 전 실장의 각종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큰 관심을 보인 쟁점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진상 전 실장 재판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428억 원 약정이라든가
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했다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관된 쟁점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두고 첫 재판에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을 변호인 측이 꺼내들었다. 앞으로 다툼이 상당히 지속될 것 같고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CCTV가 네. 말씀 들어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중요하죠. 거네요. 예,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실제로 CCTV가 가짜였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여파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선 시장들이 그 이재명 당시 시장 이전에 뇌물로 다 형사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성남시장 네. 하셨던 분들이 조금 뭐 문제가 처벌받으신 뭐 있었죠. 뇌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은 다 그랬었습니다.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나는 아예 시장실에 사람들이 뭐 민원인을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가짜라는 주장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유동규 씨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가짜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진상에게 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 전원의 형식입니다. 법정에서 동일한 뭐 진술을 하더라도 정진상 씨가 부인을 해버리면 그거는 사실 좀 증거 능력이 박탈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CCTV가 그 당시에 됐냐 안 됐냐는 사실 진술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관리하는 CCTV가 몇 대가 있었고 시장실 그리고 정진상 씨가 일하던 그 직무실에 CCTV가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의 하나로 연번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로 CCTV를 관리를 했는데 그곳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진상 씨의 사무실에는 없었다. 그리고 CCTV가 있었다면 이른바 좀 진상 민원인이 왔을 때 그냥 CCTV에 찍도록 두면 되는데 그거를 직원들이 이 현장을 남기려고 이 카메라로 내지는 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CCTV가 없었다라는 근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변호인이 만약에 검찰이 얘기한 대로 영장실질 단계에서 정말 CCTV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됐다면 아마 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첫 공판길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증거 기록에는 CCTV가 그 당시에 없었다. 구동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없었던 걸로 보여서 앞으로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도 말이에요. CCTV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뭐라 그러죠? 그 관리사무소라 그러나 관제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길 가보면 이 각 CCTV가 쫙 이제 모니터에 이게 개별로 뜨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쨌든 녹화가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못 찾나요? 오래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의 일이라도 지금 그게 돌아가는 지금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CCTV의 예. 구동 여부를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적 CCTV일 텐데 어떤 물적 설비든 성남시청사 안에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각 관리 대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관행과 그 절차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 CCTV를 언제 어떤 시점으로부터 누가 관리를 해왔고 어떠한 형태로 관리를 해왔는지 관리 대장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 관리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업무를 돕던 인사들 그리고 성남시 시청 공무원들이 당시 시청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는지 가동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조사를 어느 정도 실시해 보면 사안 자체 규명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법정에서 이제 대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대면이 이루어지죠. 예? 예. 이거 사실 좀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장 그리고 변호사님. 대단히 중요한 게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이재명 대표가 난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뭐 하급 직원이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이 방송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오는 건데요. 일단 유동규 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는 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씨가 유튜브 출연을 하고 거기 있잖아요. 출연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본인이 호주 이 출장에 동행했을 때 뭐 한 카트로 같이 이동을 하면서 골프를 쳤다. 뭐 몇 홀까지 돌았을 때 사람이 없어서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 더 골프를 즐겼다. 그러다 좀 지적을 다른 일행들로부터 받자 뭐 일본 사람이냐 흉내를 역으로 냈다.
쳤다 이거죠. 네. 전 골프를 안 쳐가지고 저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예. 약간 뭐 그래 코스를 거꾸로 도는 뭐 그런 거 같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몇 호를 더 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만을 표출하니까 뭐 스미마센 하면서 일본인 척을 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유사한 내용을 법정에서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다 체크를 했을 겁니다. 당연하지만 예측되는 발언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루트라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동규 씨에게 법률 자문을 한다면 유튜브 출연을 자제시킬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본인 자유고 재량이니까 일단 계속 출연을 하고 있어서 내일도 같은 맥락의 증언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는 뭐 이 법적 잘 몰라가지고 이게 근데 뭐 증인으로도 하고 본인도 이제 또 이 연루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재판은 증인신문을 신청한 측이 사전에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라고 작성해서 상대방 측에게 교부하고 상대방도 그 신문 사항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라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질문지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예. 방송으로 치면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예. 서로 어떤 질문을 할지 현장에 갈 때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공개하지 않고 당연히 변호인도 증인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증인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측 증인이니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할 것이다. 그 정도면 예견 가능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내일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데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점은 통상 검찰이 주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은 한날 1시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이 주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내일 검찰이 주신문만 진행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을 다음 달 14일에 진행을 한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물어볼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은 30분 내지는 길어봐야 1시간 정도 검찰 주신문이 끝나는데 2-3시간에 걸쳐서 주신문을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재판장이 그렇다면 일단 내일은 검찰 주신문만 진행하고 그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을 진행합시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구체적으로 할지 상당히 많은 진술이 나올 것 같고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현장에서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대신에 다음 기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반대 신문을 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어느 정도 진술을 하고 다음 달 14일에 어느 정도 반대 신문이 이루어질지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어가거나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그 진술이 바뀌면 진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만약에 바뀐다고 가정을 했으면. 예.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사실 가상화폐 이 테라 루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 모르는데 권도영 씨 있죠? 테라폼 랩스? 뭐 하여간 권도영 씨 네. 이름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것 네. 같은데 문제는 여기 이제 신병 확보 장탈전 이게 지금 미국도 이 사람 우리한테 데려와야 그렇죠. 된다 그러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네. 우리도 그렇고 몬티네그로 이 당국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장윤 변호사님. 사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가 더 먼저야 이 입장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출국하려고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우리는 이 재판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말씀 주신 대로 한국, 미국, 싱가포르이 사실상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자로 확인된 건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속도를 내는 건 사실 미국입니다. 수사는 한국이 먼저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훨씬 많습니다. 전체 규모가 피해 금액이 한 50조에 달한다는 그 집계가 있거든요. 30만 명, 28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도 있고요. 엄청난 사기를 저지른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워낙에 신종이잖아요. 어떤 가상화폐라는 거, 암호화폐. 법 적용이 어렵다는 법 거죠.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증권거래법,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율해서 처벌하고자 했던 게 검찰의 처음 목표였는데
판사가 이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가상화폐라는 게 증권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좀 아리송하다라는 이유로 사실 권도영 대표의 공범이 있습니다. 신영성 씨라고 같이 회사를 또 설립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영장이 기각이 돼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한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단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서 이건 증권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거 기소 의견으로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했고 미국의 뉴욕 검찰이 기소를 이미 했어요. 신병 확보가 되자마자 먼저 재판에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를 훨씬 내는 게 미국이어서 이게 뭔가 수사 주도권을 미국에 좀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 검찰은 미국은 가중에서 엄청나게 뭐 100년형 뭐 150년형 나오긴 하지만 무죄율도 그만큼 높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처벌 세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 국적에 따라서 인도가 되는 게 관례다 보니까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요, 만일 몬테네그로 당국이 이거 위조요건 이거 우리부터 이거 처벌하겠다. 거기서 몇 년 살고 다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또 별개의 문제니까 또 재판해가지고 또 살리고 이런 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별개의 범죄이니까 심지어. 석방과 동시에 그냥 잡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심지어 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미 재판을 거쳐서 형 집행을 했다고선 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또다시 재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형 집행도 가능한 게 일반적인 법리인데 다른 범죄로는 당연히 다시 수사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형 집행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만일 근데 미국에서 150 몇 년을 하면 좀 곤란하겠다.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권도영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행 우리나라에 송환돼서 재판을 받는 게 권도영 입장에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는 법리가 어느 정도는 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법리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판례로 확립된 바가 없죠. 우선 처벌 가능성부터 문제됩니다. 거기다 세계 입법례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을 부과할 것인가 가중주의와 병합주의로 대별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중주의입니다. 어려운 말씀하지 마시고.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병합주의입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을 단순 합산해버립니다. 다 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15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 사안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30년? 많이 쳐봐야? 예. 30년 정도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근데 30년 하고 나오면 또 미국에서 데려가가지고 할 수 형 있습니다.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일단 당장 당면에 있는 문제가 문제니까 또 다른 측면은 권도영 입장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느 나라에 피해자들이 더 많고 피해 액수가 더 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적지 않겠지만 미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어느 쪽 유리할지는 민사상 측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형사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권도영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자금 추적 같은 경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야 참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정 변호사님. 네. 위조 여건 왜 본인 본명으로 했을까요? 이게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주장이 위조 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스타리카의 이중 국적자다. 이런 주장을 지금 내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를 또 점검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진짜 금방 가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